단장님 최근에 우리 KF21 다 좋은데 네. 인도네시아가 자꾸 걸려요. 예. 인도네시아가 뭐 기술을 탈취하려다가 지금 들켰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돈도 안 내고 뭐 저거 뭐 왜 꼈냐 막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좀 인도네시아에 대한 진실 KF21과 네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한국항공이랑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주 그 중요한 자료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의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중앙 서버에 네. 각종 기술 자료를 그 안에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그다음에 체계의 분류로 다 해서 각각의 그 폴더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 각각의 폴더마다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별도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는 거기에 접속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인도네시아가 이제 갖고 있었던 기술은 셈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한국항공이 기술을 전수하도록 그 계약에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일부는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큰 대단한 자료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한 기술을 갖고 간다라고 해서 네. 인도네시아가 항공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인도네시아한테 설계 도면 하나를 준다고 해서 네. 인도네시아가 그 도면에 따라서 항공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와 그 설계 도면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장비.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되고 네. 그다음에 왜 이러한 설계가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설계를 하기 위한 연구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리포트들은 인도네시아가 들어갈 수 없는 별도의 그 폴더들로 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그러한 리포트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 도면 갖고 간다고 해서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우리 한국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항공기 만들 수 없습니다. 똑같은 KF21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유출이 됐기 때문에 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짚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어떠한 것들을 갖고 갔는지도 정확히 잡아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뭐 분담금 1조 6천억 중에서 6천억만 내고 우리는 6천억만 내고 안 할래.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그것을 뭐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계약대로 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 공동 개발을 할 때에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투자금. 네.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공동 어떤 그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기술을 인도네시아한테 줄 수도 있고 네. 그것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네. 그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준 기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분담금뿐이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6천억만 중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볼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인도네시아가 손해볼 뿐입니다. 갖고 가는 것들이 아마 6천억이면은 원래는 항공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항공기 한 대 못 갖고 갈 겁니다. 그 6천억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 자료도 다량의 기술 자료가 가는 것이 그 막히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인도네시아가 왜 들어왔나 얻는 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밖에 못 보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조를 안 내니까 그쵸. 그 1조를 이제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정부하고 한국항공이 그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 우리 방산업체들이 정말 잘해줘서 대략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저는 그걸 계산을 해왔었는데요. 대략 한 그냥 라프하게는 5천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2026년 끝나 봐야 이제 정확한 계산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천억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1조가 모자라는 데서 5천억은 이제 절감으로 해결이 되고 네. 나머지 5천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이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될 것인지 네. 그거를 아마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알려진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도난해서 막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거나 뭐 기술만 탈취해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도 인도네시아 못 가져가고 기술도 정말 약간만 가져갈 거고 그거 가지고 비행기 당연히 못 만들고 그럼 우리로서는 뭐 6천억만 받고 또 끝나는 하지만 네. 6천억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결국에는 기술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6천억만큼의 어떤 기술은 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저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제가 있을 때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왜 그러냐면 네. 인도네시아는 FA50을 처음으로 우리나라부터 수입한 그런 국가고요. 많은 것들을 특히 이제 항공 분야 쪽에 많은 것들을 수입을 했고 잠수함도 수입을 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인도네시아는 무슨 뭐 기술만 탈취해가고 자식들 돈도 안 내고 뭐 아주 폴란드가 최고야 이러죠. 나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떤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인도네시아도 KF-21에 잠재적인 고객이고 또 KF-21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다 느낀 그 나라거든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와 있고요. 그분들이 KF-21의 진정한 성능을 느끼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 나라에서 그 4.5세대 항공기를 또 구매를 할 때는 KF-21을 선택할 경우가 더 많겠다.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고려하겠죠.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잘 도닥거려주고 그러한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도 그게 맞겠네요. 그럼 단장님 또 이제 북한과의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주적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KF-21이 북한의 주력 전투기 뭐 미그 뭐 21인가요? 26인가요? 미그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전투기랑 버리면은 뭐 우리가 성능이 좀 우위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일단은 북한의 최신의 기는 미구 29입니다. 미그 29. 근데 미구 29는 1980년대에 들어왔죠. 오래됐군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저희가 F5하고 F16을 들어왔습니다만 네. 그때 미구 29와 F16은 대등 내지는 미구 29가 더 좋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그 북한의 공군이 우위에 대등 내지는 우위에 있었다. 우리 저 남한하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항공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40년 지났는데 그 항공기가 그대로 있고 업그레이드를 일부 했는지 뭐 그거는 뭐 북한의 어떤 정보가 워낙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네. 현재로 봤을 때는 그 항공기 가지고는 뭐 소위 그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잽도 안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성능도 그렇지만 네. 두 번째는 조종사의 능력입니다. 북한은 그 연료의 문제 때문에 그 기름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조종사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아야 서너 번 그 정도뿐이 비행을 못 하는데 네. 우리나라 조종사는 3일에 2번 정도 비행합니다. 그다음에 교관급 조종사는 하루에 2번씩 비행을 합니다. 야, 그래서 많이 하네요. 기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거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 보고요. 며칠 전인가 제가 뉴스인가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더니 북한 조종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앞에 놓고 북한 조종사들이 그 앞에서 비행기 모형을 들고 맞아. 이렇게 공중으로 그러죠. 들어가면서 공중 기동 연습하고 하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1980년대에 제가 네. 조종훈련 받을 때 그런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소위 얘기해서 시뮬레이터라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비행을 직접 못하면 지상에서 뭐 착륙 패턴을 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했던 그런 어떤 절차적인 연습을 했었고요. 지금 한국 조종사들은 비행을 하지 않으면 비행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시뮬레이터를 탑니다. 그 시뮬레이터는 편대 비행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비행기와 그 동일한 성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그 KF-21 첫 비행을 했던 그 최초 비행을 했던 조종사도 네. 시뮬레이터를 탄 이후에 그 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로 하는데 북한은 지상에서 그런 비행을 한다라고 보면 항공기 성능도 성능이고 조종사 기량도 거의 그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 공군은 상대는 아니다라고 이미 북한 공군은 상대조차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단장님 그 대신에 북한은 전투기가 전투기가 구형이죠. 숫자가 많잖아요. 예. 긁어 모으면 막 프로펠러기도 있던데. 네. 그럼 막 KF-21 한 대에 막 10대 20대가 이게 막 달려들며 수적으로 불리하지만 그래도 KF-21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KF-21은 미사일을 8발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발.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티어 미사일은 6발. 네.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은 2발. 맥시멈 그렇게 다룰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티어 미사일은 뭐 대략 한 200km 나갑니다. 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뭐 약간의 그 비밀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0km 정도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전시에 딱 뜨게 되면 우리가 한 KF-21이 10대가 떠서 네. 어디 그 수원서부터 원주 그 라인 선상에서 서서 네. 아군 지역이 되겠죠. 네. 거기서 서서 북한에서 떠서 내려오는 항공기를 네. 200km 전방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무려 대당 10대가 떴다라고 하면은 미티어 60발이 되겠죠. 그렇죠. 60발을 쓰면은 60대가 격추가 되든지 아니면 뭐 2발당 1대가 격추된다면 30대가 격추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대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항공기 성능과 무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전투기 공중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물론 대수도 중요하긴 합니다. 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대공 어떤 임무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미 쓰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군은 뜨자마자 격추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단장님 중국이 그럼 조금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막 심심하면 넘나들면서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는 스텔스 전투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야 이게 KF-21로 이게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는 젠 20이라는 그 전투기인데요. 네.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최강의 스텔스 능력을 갖춘 F-22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대략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수준.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많이 그것이 전력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뭐 2, 3년 전 자료를 봤을 때는 한 40대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항공기가 처음에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 엔진에 대한 문제, 엔진을 그 모방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능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네.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아, 그게 실제로 고성능인지는 모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성능일지 저성능일지에 모르지만 네. 일단은 적이라고 봤을 때는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젠 20급 정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F-35급이 들어가 봐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중국하고 뭐 싸울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하고 싸울 거는 아니. 물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는 뭐 독침 그다음에 뭐 고슴도치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등한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카디즈 넘어오는 그 안까지는 들어가서 최대한 방어까지는 KF-21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35와 합동작전을 통해서 그러한 그렇죠. 충분한 능력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로우, 미디움, 하이 개념으로 이렇게 그냥 각기 다른 성능의 전투기, 각기 다른 임무로 이제 합동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단장님 이어서 저희 KF-21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이제 향후의 과제 같은 거 조금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그 중국 전투기, 중국 스텔스 전투기 얘기하면서 나눠봤지만 핵 엔진이 되게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투기의 핵심의 엔진인데 KF-21 엔진은 미국에서 F-414 엔진을 두 개 쌍발을 수입한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것도 좀 국산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험 중인 6대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부는 직수입한 거를 넣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금년 6월 25일 날 20대 양산 계약을 했죠. 그 양산 계약에 들어갈 것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부품을 받고 일부 부품은 우리 한국 방산업체가 생산을 한 그런 기술 도입한 그런 엔진을 이제 장착을 할 것이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최근 화두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엔진을 국산화할 거야. 우리 독자적인 엔진 개발은 언제 할 거야. 그렇죠.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엔진 개발은 항공기 개발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요? 항공기 개발보다 훨씬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세대 그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는 8번째 국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로파이터를 만든 국가는 또 4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그러니까 프랑스는 스넥마라는 업체. 그다음에 영국은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미국은 P&W. 그다음에 GE. 우리 저 414 들어오는 GE. 이 4개 업체가 거의 메이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만드는 회사보다 훨씬 적지요. 엔진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적네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엔진은 고열 고압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엔진의 그 100도씨 온도를 놀림에 따라서 뭐 5%의 성능이 증가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414에 들어가는 엔진은 일반적인 100% 파워를 넣었을 때는 15,000파운드. 거기에 후기 연속이 추진을 했을 때는 22,000파운드 정도에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거는 무인기용으로 5,000파운드짜리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000파운드, 그 최종 목표는 15,000파운드. 그러니까 414급 엔진을 목표로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소재입니다. 기초 소재. 지금 현재는 그러한 모든 소재 이런 것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영국, 프랑스, 미국 여기는 수출 금지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몇몇 그 협력 업체들은 F-16, F-15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다 기술 도입 생산을 해봤고, 네. 그 다음에 요번에 F414 엔진, 그러니까 T50에 들어가는 FA50, T50에 들어가는 엔진, 그거는 404 엔진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기술 도입 생산을 해봤기 때문에 네. 설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를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도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소재. 근데 그 소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네. 소재를 개발을 하고 일관된 품질이 나와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도체 업체에서 그렇습니다. 수율이 중요하듯이. 수율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기초적으로 다 소재는 개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공정을 또 표준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의 그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30년대 중반 정도에는 15,000파운드, 지금 414 엔진급의 엔진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또 재밌는 거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그 각종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엔진을 개발을 하면 KF-21에다가 바로 장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이 엔진은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크기, 부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연료관, 네. 그 다음에 공기 흡입량 이런 것들이 KF-21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F414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만든 엔진이 지금 현재 있는 KF-21에 똑같이 들어가려면 똑같이 카피해야 된다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각도도 틀어지면 두께도 똑같아야 되고. 아니면 뭐 적게 만들어서 더 작게 만들든지. 적게 만들어서 그 옆에다가 고정시키는 네. 거를 뭘 만든든지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엔진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버전의 KF-21의 별도의 버전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엔진만 개발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항공기의 버전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엔진을 만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진행이 KF-21을 만들 때 막 언론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처럼 엔진에 대해서도 또 힘든 시간을 혹시나 겪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지금 많은 언론이라든가 그 여론도 그렇지만 네. 엔진은 가야 될 길입니다. 결국은 항공기의 핵심은 엔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항공기를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KF-21 말고 이거보다 더 고성능의 엔진을 만든다라고 하면 엔진 추력이 이거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거의 안 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엔진이 있었다면 KF-21이 그 엔진을 도입해서 개발했겠지. 그렇죠. 더 좋은 거 달면 더 좋아지는데. 더 좋아질 텐데 왜 그걸 못 하겠습니까?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대치다.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수출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성능 것이 414 엔진인 겁니다.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F-35가 달고 있는
그런 엔진이나 F-22가 달고 있는 그런 엔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출이 금지돼 있는 동맹국이라도 품목들이거든요. 거기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저희가 반드시 개발을 하고 향후에 이 F414 엔진보다 더 큰 추력으로다 성능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네. 예. 단장님, 그럼 또 이제 F-21 이제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야 네. 이게 FA50 보니까 틈새 시장을 놓아서 수출이 잘 되더라. 네네. 또 희망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 이게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져서 수출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렇게 얘기도 네. 있거든요. 네네. 향후 수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수출은 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잘 될 네, 거다. 수출 잘 될 거다. 지금 이제 최근 20대 양산분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방위사업청하고 한국항공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계약 금액들을 보시고 이제 양산 단가가 너무 높아졌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올라간 요소가 네. 상당 부분 그 환율입니다. 환율. 아. 환율도 상당히 많은 그 기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초도 생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아. 왜 아무래도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지금 많은 분들은 뭐 F-35가 뭐 7,900만 불이라는데 야 지금 너희들 뭐 7천만 불 가지고 F-35를 사지 그쵸, 그쵸. 얼마 KF-21을 차이 왜 안 사겠니? 나는데. 왜 사겠니? 하는데 F-35는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니거든요. 아, 아무나 안 파니까. 그럼요. 미국이. 사실은 F-35를 개발을 할 때에 투자금을 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좀 더 많이 낸 나라들은 first tier country라고 얘기하고 좀 적게 낸 나라는 뭐 second tier country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터키거든요. 터키가 투자금을 일부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터키한테 안 팔았습니다. 아. 미국이 왜 안 팔았냐면 그 대공 방어를 위한 미사일 S-400이라는 것을 러시아로부터 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터키 그거 사지 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그걸 사와서 미국이 그걸 안 팔았습니다. 그것처럼 F-35를 살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대단히 강한 동맹으로 엮어진 국가들이 F-35를 살 수 있습니다. 중동에도 안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35를 살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스텔스 성능들을 갖고 있고 무장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항공기가 필요한 나라들이 우리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미국과는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네. 미국이 첨단 항공기는 안 파는 그런 국가들. 그다음에 더더욱이 저희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현재 2000년대 들어와서 4.5세대 합급 항공기 개발된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아, 2000년 그럼 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것이 네. 유로파이터 2010년 이전에 다 개발된 겁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 아, 그 정도까지. 유로파이터, 라팔, 뭐 그리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F-15EX, 그다음에 F-16V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나 F-16V를 사올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나라들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F-16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F-16V를 만들 것인가? 네. 지금 한국 공군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 공군이 F-16 갖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F-16V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V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V를 살 것인가? 다른 항공기를 살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들. 그래서 잠재적인 시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기존 거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 돈을 아까 말씀하실 때 업그레이드 비용 되게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업그레이드 안 하고 내가
조금 구형으로 가고 있지만 KF21 신형을 사면 숫자는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KF21을 산다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의 문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 지금 업그레이드는 바이퍼란 F16의 경우에 지금 F16 바이퍼로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네. 향후에 여기서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나 KF21은 지금 현재 바이퍼급의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아. 거죠. 그게 확장성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고객들한테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F16은 이제 한 번 업그레이드 하면 또 한 15년 쓰겠지만 이제 끝이야. 그 다음은 어렵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KF21은 계속적으로 가서 향후에는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도 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스텔스 능력도 더 높여나갈 이런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F16 바이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F16 바이퍼는 이미 설계가 거기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뭐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 무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또 미국이 그런 고급 기술을 넣은 전투기인 F-22나 F-35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딱 그 정도만 요구하는 거고 옛날 설계고. 네네. 아,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한 거군요. 예.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단지 도입 단가나 뭐 요걸로만 또 결정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입 단가도 저희는 지금 현재는 좀 비싸지만 그것도 네. 환율이 올라가서 비싼 것이고요. 네. 그러나 달러로 봤을 때는 네. 달러로 환산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라팔 유로파이터와 비해서는 네. 한참 낮은 가격이고요. 아. 그 F16 바이퍼와 거의 뭐 유사한 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이 만약에 내려간다 치면은 네. 거의 뭐 더 원화로 봤을 때는 음. 더 싼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저희가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저희는 단가는 더 떨어진다. 그렇죠. 규모의 생산이 네. 적용될 테니까. 네, 기술 단가는 더 개발에서. 떨어진다. 그러나 유로파이터라든가 라팔, F16, F15, EX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은 생산을 했기 때문에 한계치의 단가를 낮추는 한계치에 도달해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KF21보다는 그렇게 많은 단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KF21 이제 시작이다. 네. 아, 알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그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과 또 뭐 이렇게 KF21을 응원하는 국민 여러분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KF21은 제가 수시로 이제 우리 방위사업청의 개발자들, 방위사업청의 그 사업 관리자들하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함 사항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험을 할 때 결함이 안 나오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처음 개발하는데 완벽할 결함이 수가 완벽할 수가 있냐? 그거는 그렇죠. 아마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그 엔지니어 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결함이 안 나오면은 저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겁니다. 속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함은 당연히 나온다. 그리고 그 결함을 어떻게 수정하고 처치하느냐가 지금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결함이 나왔다. 그럼 그거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그 엔지니어들, 사업 관리자들에게 많은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웅달 책방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유튜브에서 좀 잘못된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산출돼 가고 있습니다. 그 소위 그 뭐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뽕에 버금가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더 그 구독자 수가 많은 좀 더 신뢰가는 이런 웅달 책방 같은 그런 신뢰가는 채널들을 좀 많이 시청하시고 그러셔야 보다 그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 KF21도 뭐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중국 최신의 전투기도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광선 전 단장님, 전 예비역 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